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600분 가까운 분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최근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부 문항 출제 오류 논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수험생들이 지금 소송까지 제기를 했고 1심에서 지금 이긴 상태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22년 수능, 지난달에 치러졌던 수능이죠. 네. 생명과학 2의 20번 문항의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네. 출제 오류 논란이 있었고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전원 정답 처리 판결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항의와 이제 사회적 지진이라고 할까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 문제는 수능 직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의 답에 도달하려면 가정에 뭐 어떤 부분이 음수여야 한다라는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인데 사실 그 문항에서는 가정이 전제가 음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이의 제기가 접수가 되었었고 예.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풀 수는 있기 때문에 이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평가원에서 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항의하면서 이제 92명의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좀 논란이 되었는데 집단 유전학의 세계적 석학인 스탠퍼드대 조너선 프리처드 교수까지 등판을 하면서 네. 어떤 한국인 학생이 이거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제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그쪽에다 SNS나 질문을 한 건가요? 것이고 그래서 그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질 수 없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제 SNS 상에 공개적인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수능 표지표 공지표가 나가는 성적표가 나가는 전날 수능 사상 처음으로 정답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사실상 공란으로 이제 수험표 성적표가 배포가 됐고 그렇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전원에게 모두 다 정답 처리를 하겠다라고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항목을 보는 학생들이 전원 정답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그 선택 과목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 피해를 또 보게 피해를 된다.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지금 한 문제가 한 대학을 왔다 갔다 그렇죠. 정도죠. 네, 예. 실제로 이게 여러 번 문제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출제 오류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을 아직까지 앞두고 있고 그 당시에 그 다음 해에 한 700여 명 정도가 떨어졌던 학교에 실제로 붙게 되는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는 학교에 갔어야 되는데 재수를 하거나 타 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그 다음 해에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열애적으로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어제 내년도 2월까지 이제 수능 출제 방식이나 검토 방식 혹은 이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사과를 담아서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군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입시의 과정으로 보면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평가원에서 일단 검토한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더 끌게 된 부분, 혼란을 좀 더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당장 피해를 본 학생들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어쨌든 그 사과를 표명했던 그 교육부는 이게 처음부터 법원이 이제 정답 효력을 정지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성적표도 공란으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이라는 게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피해 구제를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성적표가 이제 기재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수시 전형과 이제 정시 전형을 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피해 구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또 문제가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네, 그리고 2014년 당시에도 이제 소송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A라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B에 지원을 했다가 네. 구제를 못 받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총액이 5억 정도에 이제 다다르는데 그래서 아직 이게 대법원 판결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겨둔 상황이에요. 최종 판결을. 예. 근데 이와 비슷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정부 차원에서 배상을 하거나 뭔가 구제를 하겠다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뭐 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나 이어져서 다시 그럼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사회적 파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로 그렇군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수능 출제 오류가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7번째다. 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지금 저는 이번에 이 정답을 오류라고 얘기해 준 게 세계적 석학이라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우리가 왜 네. 세계적 석학이 풀어야 될 문제를 우리가 풀고 그렇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심지어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을 좀 이건 좀 조목조목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능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실은 이번 수능도 불수능 이렇게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잖아요. 네. 뭐 예컨대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에 거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이번 이 생명과학 2 시험도 뭐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뭘 한다는데 네. 실은 저도 뭐 이과는 아니었지만 거의 뭐 세계적 석학이 풀어야 될 정도의 문제로 예. 그 한두 문제로 변별력을 검증한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결국 대학에 가서 대학의 공부를 할 수 있을 자격 시험. 공부의 네. 어떤 능력을 이 정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건 이제 그런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해마다 이제 그 변별력의 난이도 네.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능 자체 출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형식의 절차나 과정도 문제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분명 이의 신청이 100여 건이 넘게 들어갔고 예. 그에 따라서 실제 평가원이 이의 심사 제도를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전혀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지지 인정하지 않은 게.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가까운 혼란이 발생을 한 거죠. 보면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또 심사 과정에서 3곳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판단을 예. 하게 되는데 이 3곳의 자문 같은 경우도 평가원의 간부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에 자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예.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도 함께 빚어진 거죠. 그러다 그렇고 평가원도 그런 3곳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못 없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버티는 바람에 결국 법원의 판결까지 이르게 된 부분이라서 네. 제도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될까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 변별력과 난이도의 문제 또 절차와 지금 이의 신청의 절차와 과정의 네.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거의 대다수 동의하고요. 지금 이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거에서 주로 이제 쓰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 킬러 문항 같은 거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이는 문항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답률을 낮추는 문항을 넣어서 네. 이걸로 이제 변별력을 갖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여러 논조에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안으로 요구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완벽한 수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를 줄여라. 그러니까 이의 심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의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만 예. 이 자체가 제기됐을 때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을 다시 돌이켜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내야 되는데 오류가 없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제도 개선을 했지만 잘안 사실은 되고 있는 나오기가 거잖아요.
어려웠어요. 인간이 하는 거라 네.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이게 사지선다의 상대평가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험이든지 초창기에는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년 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풀이라는 거나 형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문항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를 그렇겠죠. 갖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 이제 수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좀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능과 같은 형태로 사지선다의 형태의 시험을 도입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시험 하나로 앞으로의 향후의 어떤 전망이 다 결정되는 나라는 사실상 굉장히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시험도 한 번 보진 않잖아요. 네네네. 여러 해외 번에 경우는 걸쳐서 여러 번. 보거나 다른 네. 것과 종합해서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다시 해서 뭐 성인으로서 재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 틀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올 때 어떻게 다시 논의가 환원되냐면 근데 그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렇죠. 항상 그 네, 문제가 그 문제가 제기되죠. 돼서 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어떤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제도가 정착을 하고 진일보를 한다는 거는 부작용을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지만 결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그거를 가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실망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면서 맞아요. 결국 질서를 따라야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강한 사회적 믿음이 좀 바탕에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뭐 차기 정부가 좀 가지고 가면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수능이 결국에 대학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러니까 입사와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학원 입시에 있어서도 암묵적 차별이 계속된다는 거는 여러 뭐 자료들을 통해서 좀 폭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연결돼 은행권이라든지 있죠. 네. 실제로 합격선에 뭐 했었지만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떨어뜨리고 붙이고 한다든지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뭔가 사회적인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정말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뭐 뽑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보니까 내부 평가 기준의 아예 틀에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도록 학력별로 뭐 구분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을 했지만 그렇죠. 사적인 부분까지 사기업이나 이런 영역까지는 확대가 안 됐고 입시 영역에 대해서도 확대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무엇보다 법적인 기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전에 노력했던 모든 성과를 다 수포로 돌리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선발 채용 과정들이 법적으로 좀 담보가 돼야 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의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또 입사 입시, 문제까지 네,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도 앞으로도 관련된 교육 관련 문제들 또 계속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가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와 관련해서 양천경찰서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보라 의원과 좀 살펴보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인이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을 접수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해당 진정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네.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 조치 그리고 네.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서 직무사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또한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정황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기에 학대 의심 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 방안과 함께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라고 공고했고요. 또한 그 관할 부서였던 양천서장에 대한 기관 경고 그리고 강서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처를 공고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인권위가 권고한 그런 내용 가운데 두 분이 좀 눈여겨보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경찰의 어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짚어주실 게 있다면은 조 대표님께 먼저. 네, 저는 안타깝게도 출범 초기와 달리 이제 인권위의 위상이 굉장히 사실상 낮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관 관련된 주의 뭐 조치를 권고했지만 네. 이제 이게 현장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권고한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이미 좀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담당자에 대한 거라든지 예방 뭐 교육이라든지. 근데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정말 시스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의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를 보는데 네. 결국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기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그게 현재 아동학대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겠죠. 재발 방지를 하려면 네.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을 좀 통과를 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학대 특별법에 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또 시간이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기 네, 때문에 이러다가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네네,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아동학대 특별법은 법으로서 어떤 기반을 만든다면 정반에서 그걸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죠. 어떤 관심과 또 이해를 가지느냐 네.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윤희 사건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고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수사 의뢰를 했고요. 예. 또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다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일정 정도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경찰이 개입을 했지만 결국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모든 누락시키고 조사나 수사를 네. 하지 않았던 것이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 그것은 명확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인권위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커서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관련해서 관련 법에 대한 개정도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굉장히 뒤늦은 공고 조처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예. 그때 정의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뭡니까? 예. 경찰의 대응에 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법률화한 거죠. 조문으로 네. 경찰이 이럴 때는 명확히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요. 경찰의 권한은 더욱 강화시켜준 것이 이번 개정의 그때 핵심이었습니다. 네. 권한이 그래서 강화된 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되는 특례법 그때 개정 사항으로 보면요. 예. 신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즉시. 네. 그러니까 정의 사건 같은 경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부모 입장만 듣고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조사해야 된다. 넣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반드시 조사는 그 학대 부모와 분리해서 실시해야 된다.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서. 네. 그리고 이제 목격자 등이나 이런 사람 네. 목격자나 의사 이런 분들의 진술도 반드시 학대 부모와 분리해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응급조치라고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이제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보호기관에 맡긴다거나 이런 것도 네. 72시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어떤 결정이 나와서 조금 더 있기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동의 보호를 법원의 결정이 네. 나올 때까지 또 더 연장할 수 있다. 있게끔 그렇게 네. 탄력성을 또 두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또 보고하고 기록에 남겨두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대응은 명확히 하되 예. 권한도 강화시켜준 거죠. 경찰이 어떤 이 조사와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 경찰은 실은
권한이 없다. 뭐 네. 개입을 하기가 어렵다. 애매하다. 이런 네. 걸로 실은 책임을 방기해 왔었는데 이런 아니한 어떤 인식이나 공무원의 그런 면피성 행동이 더 이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개정된 부분만이라도 일단 지켜진다면 네. 좀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앞서도 인권위의 이제 권고는 다소 늦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또 잊혀져 가는 네.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